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방송은 서태후의 일대기 형식으로 제작되는 콘텐츠의 첫 번째 편으로 서태후가 입과한 후 을비가 되면서부터의 삶과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비하인드 스토리 등을 테마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서태후는 다른 황후나 후궁들보다 다소 늦은 16살이 되어서야 입궁을 했고 입궁하고 나서도 황제인 한풍제는 의비인 그녀가 있는지조차 몰랐다고 합니다. 그러나 서태후는 스스로의 노력과 야무진 계획으로 한풍제와 우연한 자리에서 우연히 마주치게 되면서 한동안 그의 총애를 받으며 단 한 명뿐인 황자를 낳아주게 되어 더욱 확고한 기민으로 자리를 잡게 되어 의기비란 지위에 올랐지만 그것도 잠시. 한풍제는 다른 황제들처럼 더 젊고 더 새로운 여비란 애교 덩어리 같은 후궁에게 총애를 퍼붓기 시작했죠. 그렇다고 의기비 서태후의 입장이 팽당한 여인처럼 비참하고 외로운 상황에 빠진 것만은 아니었고 오히려 다른 한편으로는 30도 되기 전에 골골거리는, 한마디로 여자로선 썩 달갑지 않은 남자가 된 한풍제의 품에서 벗어나 황궁이라는 조심스러운 곳에서 야심과 욕구를 채워나갈 기회를 만드는 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한풍제의 나이가 30이 되었을 때 27세의 의비비 서태후는 후에 동치제가 된 6살 된 황자를 키우고 있었고, 비록 한풍제의 마음은 의기비가 아닌 여비라는 후궁에 가 있기는 했지만 의기비가 깔끔한 업무 처리 능력이 있다는 것을 간파하며 자기가 너무 지겨워했던 황실의 가장 중요한 일을 도맡기다시피 했죠. 그 일이란 한풍제 자신이 해야 할 상주문에 대한 결제와 처리라는 황실의 매우 중요한 업무였고, 이때 황제가 상주문에 손톱으로 표시해 놓은 의미를 제대로 써넣거나 분류해야 하는데 의비가 귀인이 된 후 한풍제는 그녀의 업무 능력을 인정해서라기보다는 귀찮은 일을 떠넘겼다는 것이 더 타당한 것이었지만 하여간 상주문의 결제는 의기비의 몫이 됩니다. 매일 아침 태감들이 깨우면 황제는 침소에서 나와 어서방으로 직행하여 올라온 상주문 결제 업무를 해야 하는데 각혈까지 할 정도로 몸이 쇠약해져 세상만사가 귀찮게만 느껴진 한풍제가 직접 붓을 대지 않고 손톱으로 의중을 표시를 해놓으면 대필자가 그것을 이해하여 붓으로 황제의 뜻을 적어야 했는데 의비 서태후는 야무지고 빠르게 그 업무를 처리해냈다고 해요. 후궁은 무조건 황제의 총애를 받을 수 있어야만 제대로 길을 펴고 살 수 있었기 때문에 의비 역시 비록 한풍제의 눈밖에 난 후였지만 매일 아침 결제 대피를 할 때 잠시나마 한풍제의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랬으나 그건 항상 그녀의 꿈에 불과했습니다. 매일 그런 생각으로 어서방에 도착했을 땐 한풍제는 이미 동남각으로 옮겨가 여비와 노닥거리고 있는 것이 일상이었고, 의기비는 어서방의 텅 빈 황제 자리 옆 조그만 테이블에서 여비를 떠올려 이를 악물고 대필 결제를 해야 하는 것이 그녀의 운명처럼 이어졌거든요. 그러나 의기비는 그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고 상주문을 꼼꼼히 읽어나가는 동안 황실의 현실적 문제와 정치판에 돌아가는 상황을 파악하고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야망을 실현해 나가기 위한 준비를 다져나가며 자신감을 쌓아가고 있었죠. 의기비 서태후는 황제가 읽고 난 상주문 중 성안을 청하옵니다 라고 황색종이에 쓰여진 문안성 상주문을 곤란해 한쪽으로 밀어놓고 정무를 논하는 내용의 흰색 상주문들 중 기호가 붙어있지 않은 것과 군기 대신에게 보내어 심의를 받아야 하는 군사관계 상주문을 다시 구분해 놓고 나머지 상주문에 황제가 손톱으로 표시해 놓은 의중을 붓으로 결제를 합니다. 황제는 상주문에 절대 붓을 대지 않고 손톱으로 표시를 하는데 손톱 자국이 가로인지 세로인지 긴지 짧게 그어져 있는지와 자국이 많은지 적은지에 따라 의중이 다른데 한풍제의 의중을 주필로 거기에 맞게 문헌을 적으면 결제가 완료되는 것이지만 말이 쉽지 그렇게 간단하지 않은 이 업무를 의기비는 실수 없이 처리해내며 황실 비밀들을 소나기에 꽉 쥐고 있었죠. 입궁한 후 의기비 대우를 받기 시작하면서부터 서태후는 원래도 소양이 그러했지만 워낙 권력을 좋아하며 인생의 패로 사용하려 했기 때문에 황제 근위에서 보필하는 협한대학사와 영시인의 대신과 옥세와 중요 일세를 보관 책임을 지고 있는 숙수는 그녀가 권력을 남용하고 있는 것은 물론 정치에도 간섭을 하고 싶어 한다고 수차례에 걸쳐 은연중에 황제에게 진언과 경고를 할 정도로 일찍부터 야심을 드러내기 시작했다고 해요. 이러한 견제 세력이 나타나 강하게 압박하는 행위가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도 야심이 많았던 서태후는 정치와 권력에 대한 훈련을 착착 진행해 나가고 있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황실 내에서 황위에 대하여 서태후만큼 이해하고 있는 자가 없을 정도로 정통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상주문 결제 업무를 하며 군기 대신에게 심의를 받아야 하는 문건에는 왕왕 당시에 진행 중인 군사비밀이나 매우 중요한 사항들도 있었기 때문에
더욱 유심히 읽고 머릿속에 넣어 놓기 위해 노력했죠. 또한 국내외의 문제와 조정의 정치적인 여러 가지 제도와 규정에 정통한 능력을 갖기 위해 각 부서 대신들의 언행들을 유심히 살피며 어떻게 하면 그들을 쉽게 조정할 수 있는지를 연구하고 훈육 방식을 터득하기 위해서 상주문을 철저히 살피는 용의주도함을 보였다고 합니다. 서태후가 아들이 황제 자리에 즉위했을 때 처음에는 동태후와 함께였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동태후가 의문사를 하자 혼자서 더욱 깊이 섭정하며 황실을 끌고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실질적인 상황 훈련을 거친 결과였던 것으로 여러 학자들이 판단하고 있죠. 한 번은 그 상주문들 속에 한풍제의 형제인 공친왕 혁흔이 보내온 문건이 있었는데 문건에는 행제소로 찾아가 문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쓰여 있었지만 한풍제는 거기에 어떤 표시도 하지 않아 의비비는 명확한 지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자 한동안 생각에 잠겨 이 간단한 내용의 이면을 꿰뚫어 보는 영특함을 보였다고 해요. 공친왕이 이런 상주문을 올린 것은 외영산 병들어 고생하는 형에게 동생으로서 병문안을 드리기 위해 가겠다는 것이었지만 실은 형인 한풍제의 병세를 직접 보고 확인하여 거기에 따라 후사를 준비해 놓고자 하는 숨은 음흉함이 내재된 것이거나 혹은 한풍들을 만나 다시 북경으로 돌아갈 것을 간언하고 그렇게 된다면 북경에는 근위 세력이 널려 있고 공적과 훈공이 있는 친족도 많기 때문에 권세를 잡고 있는 정적 숙순을 견제하도록 하려는 건지도 모른다는 판단을 하죠. 이런 생각이 든 의기비는 만약 공친왕의 상조문을 숙순과 뜻을 같이 하는 국기 대신에게 회부하게 된다면 결과는 불보듯 뻔할 것이란 판단을 하면서 어금니를 지그시 악물며 너무 의기양양하지 말고 두고 봅시다. 라고 혼잣말을 되뇌이며 상주문을 들고 황제를 만나러 갔고 황제에게 아양을 떨고 있던 여비는 의기비가 온 것을 보고 하자 급히 자리를 피합니다. 안으로 들어간 의기비가 침상에 누워있는 한풍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자 그녀가 온다는 보고를 이미 받은 황제가 누구의 상주문을 갖고 왔냐고 물었고 의기비는 유가의 것이라고 대답했는데 유가는 황제의 6번째 형제인 공친왕을 이르는 말이죠. 10살의 친모를 잃은 한풍제는 공친왕의 어머니 손에 자라 성인이 되었기 때문에 두 사람은 다른 형제들과 달리 한 어머니에게 태어난 것 같은 사이였지만 그랬기에 지금처럼 원수 같은 사이가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의기비는 한풍제에게 어찌하여 이 상주문을 군기처로 내려보내셨습니까? 황제는 힘겨운 듯 겨우 입을 열어 내게는 내 생각이 있도다. 라고 영락없는 중병 환자의 기운 빠진 소리로 말하자 그녀는 한풍제를 똑바로 쳐다보며 더욱 강한 어조로 말합니다. 이유가 있으시리라는 것은 잘 알고 있사옵니다. 하지만 황제 폐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직필로 해주셔야 하는 게 아닙니까? 유가는 폐하의 피가 이어진 형제입니다. 또한 공친왕은 다른 형제들과 정분상으로도 다르지 않습니까? 라며 공손하지만 밀어붙이듯 말을 받아칩니다. 황제는 공친왕과 어린 시절 한어머니 밑에서 생활했지만 지금은 사이가 벌어져 있다는 것이 그의 커다란 약점이었는데 의비비가 그것을 찌르고 나오자 황제는 할 수 없이 한 발 양보하듯 그렇다면 그곳에 놓아두라고 말했고 의기비가 반드시 황제께서 직접 결제해 주셔야 한다고 말하자 황제는 알았도다. 그럼 괴한해도 좋다. 라고 말하며 침상에 비스듬히 기대어 눕습니다. 황제가 말한 괴연이라는 단어의 뜻은 신하에게 쓰면 비교적 우대하는 의미가 있지만 의기비 같은 비빈들에게 한다면 다소 번거롭다는 의미가 포함된 것이었기에 서태후는 그런 말을 듣는 것 자체가 곧 불만이었죠. 섭한 마음으로 퇴출하기 위해 무릎을 꿇었을 때 황제의 침상 밑에 떨어져 있는 손수건을 발견하고 주워들자 좋은 냄새가 진동했고 겉에 오복봉수라는 글자가 수놓아진 것은 곧 여비가 왔었음을 뜻하는 것으로 부하가 치밀어 오른 의기비는 한풍제 앞에 멈춰 서서 황제가 가까이 하는 여이라는 태감을 큰 소리로 불러 제끼는 우를 범해버립니다. 의기비가 악쓰며 자기 신복을 불러 제끼는 소리에 놀란 한풍제가 힘겹게 고개를 돌려보니 여비의 손수건을 쳐다보며 입술을 파르르 떨고 있는 의기비의 섬뜩한 모습이 보이자 소심하고 병약한 그는 여의에게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며 다시 눈을 감아버립니다. 여의가 급히 달려오자 의기비는 소환자에게 명해 황후께서 낮잠을 주무시는 중인지 물어보고 오게 하라. 만약 깨어 계시다면 내가 만나고 싶어 한다고 전하라. 앙칼진 목소리로 말하고 여비의 손수건을 쳐들고 다들 두고 보란 듯 허리를 크게 흔들며 한풍제가 누워 쉬고 있는 동랑각을 바삐 빠져나갔는데 소환자는 그녀가 총애하는 태감이었죠.
이것은 서태후의 성깔머리를 볼 수 있는 대목으로서 모르고 세상만사 모든 것이 귀찮은 한풍재가 당연히 싫어하고 재수없어 할 수밖에 없는 더럽게 싸가지 없고 못된 성격의 소유자라는 것이 저절로 이해되는 행위였기에 황제는 크게 노하여 즉각 집무실로 들어가 숙순을 불러들인 후 그가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가운데 여러가지 의기비에 대한 노여움을 표하면서 그녀를 당장 의기비에서 새 등급 강등시켜 버려야겠다고 마음속으로 생각하죠. 그러나 한창 노여움을 쏟아내던 한풍재가 눈을 돌려 막 고개를 들고 있는 숙순을 바라보자 그가 의기비와는 숙적 사이란 것이 새삼 떠올랐고 역시 병약함 때문인가. 그 순간 한풍재는 생각을 갑자기 바꾸어 버리는데 두 인간의 분쟁에 말려들어가 귀찮은 상황에 빠져들게 될 가능성이 농후했기 때문에 결국 이번 한 번은 참아볼까 하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눈치 백단인 숙순이 갑자기 머뭇거리는 한풍재를 보고 무릎으로 기어 황제 가까이 다가가 조그만 소리로 의귀비가 또 어전에서 무례를 저지른 것은 아니옵니까? 라고 묻자 한풍재는 탄식과 함께 힘겨운 듯 맥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시인함을 나타냈고 이미 태감으로부터 자초지종을 들었던 그는 다시 은근한 목소리로 황제 폐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명만 내려주시면 소신 즉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끝을 흐리며 머리를 조아립니다. 그러나 이미 무기력해져 버린 한풍재는 의기비는 종사에 공이 있고 또한 그를 벌하게 되면 도노야에서 귀찮은 의견을 내놓을 것이 확실한데 생각하면 번거로워 견딜 수가 없도다. 라며 한 발 물러서 버리는데 공이 있다는 말은 황자를 생산한 것을 말하는 것이며 당시 종묘사직을 이을 단 하나뿐인 황자였기에 의비비의 막강한 패가 되는 무기였죠. 그러자 숙수는 한풍재에게 주위 태감들을 물리쳐 주시고 조용한 곳으로 자리를 옮겨주신다면 소신이 중요한 말씀을 올릴 것이 있다고 머리를 조아리며 말하자 무기력함 속에서도 총명함과 눈치가 빠른 한풍재는 그의 심속을 알아채고 주위를 정리해주며 수류, 할 말이 있거든 일어나라. 하고 명하자 그는 식은 땀까지 흘리며 일어나 황제 옆으로 다가가 귓속말을 시작합니다. 의귀비는 지금 황자를 등에 업고 말할 수 없이 교만하게 굴고 있는데 그녀가 무슨 속셈을 갖고 있는지 알지 못하옵니다. 또한 황후님은 정숙하시고 여비님은 의귀비와 비할 바가 못되오니 폐하께서는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황후님과 여비님을 도와드려야 하옵니다. 그 말을 듣던 한풍재가 달리 방법을 생각할 것도 없이 내가 있는 이상 의기비는 감히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로다. 라고 말하자 숙순의 입에서 나온 대답은 지금이 아니라 만년 뒤에 이를 말씀드리는 것이옵니다. 였는데 그 말은 곧 황제 당신이 저승길에 접어든 후의 일을 말하는 것일세였죠. 숙수는 의비비 서태후의 더러운 성깔과 지금도 눈에 훤히 보이는 정치와 권력욕이 분명 청나라의 화를 불러올 것이 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또한 숙적인 그녀를 이 기회에 제거해 버리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풍재는 지극히 위험하지만 뼛속 깊이 사무칠 정도로 솔직한 말을 하고 있는 숙순의 말을 듣고 매우 놀라며 여러 가지 복잡한 것이 많은 일이니 좀 더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겠다고 말하며 그를 퇴청시켜버리고 책상에 힘없이 엎드려 버립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이며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